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 발달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사는 다양한 영역과 이렇게 교집합 부분을 통해서 출제가 되는데 우리는 크게 먼저든 발달사를 살펴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하나 세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사는 보통 5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태동기, 그리고 전문직 확립기, 전문직 분화기, 또 통합기, 또 그런가 하면 다양화기,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5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표현은 선생님들마다 다 달리 하겠지만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먼저 큰 틀로 한번 다뤄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좀 살을 찌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 태동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19세기 후반에 자선조직협회의 활동과 인보관 운동의 활성화를 보통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선조직협회는 뒤에 따로따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만은 자선조직협회는 현대사적 의미로 본다면 개별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의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바로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1884년 역시 런던에서 똑같이 시작되었던 인보관 운동은 오늘날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자 또한 지역사회 복지관의 기원의 의미로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런던을 가지고 시작했던 두 운동을 보통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고 합니다. 뒤에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직 확립기. 전문직 확립기라고 하는 것은 1900년대에서 1920년대의 사이를 보통 전문직 확립기라고 하는데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전문직 확립기의 계기가 된 것은 프렉스너의 1915년 연도로 같이 적겠습니다. 1915년 프렉스너의 신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15년 프렉스너는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라고 하는 하두를 끄집어내놓고 결론은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프렉스는 5개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사회복지계는 발칵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발칵 뒤집힌 미국 사회복지계에서는 바로 사회복지를 전문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데 그 출발로 우리는 1917년 리치몬드 여사의 사회진단이란 책이 되겠습니다. 사회진단이란. 리치몬드는 이 1917년 사회진단이란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게 됩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개인과 환경 사이에 개별적이고 의도적 조정을 통하여 개개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다시 말해서 적응 상태로 복귀를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이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첫 개념 정립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20년 전후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도입이 됩니다. 정신분석이 도입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문직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문직 협회도 생기고 전국 조직도 생기고 전국 대회도 열리고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학을 넘어서 대학원 과정까지도 이렇게 등장하는 등의 전문직으로 자리 잡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1900년대라고 했지만 1915년 프렉스너의 비판을 계기로 해서 약 1920년대 중반까지 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부터 1920년대라고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 시기에 20세기 초에 전문직으로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아주 가속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그래서 전문직 확립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전문직 분화기. 전문직 분화기는 192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전문직 분화기 1929년 세계대공황을 넘어서 20년대 후반 30년대부터 1950년대를 전후한 때까지를 전문직 분화기라고 합니다. 종래에는 저희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가진, 즉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개개인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만 실천이 이루어졌었는데 다시 말해서 개별 사회사업만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 조직사업도 등장하고 집단사회사업도 등장함으로써 왜냐하면 1929년 세계대공황이 터지게 되고 30년대 초에 무수히 많은 1929년에 286만이었던 미국의 실업자가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500만이 되고 1932년 2년을 채 넘으면서 1500만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제는 그런 문제를 가진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1935년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지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도 시행되는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각 카운티 단위로도 그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터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실천이 활성화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1:1 우리가 개별 상담이라고 설명합니다만 1:1 개별적 또는 미시적 접근만으로는 도저히 효율성을 도모할 수조차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1대 다수의 만남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일대 다수의 만남을 통해서는 집단 상담도 발달하면서 집단 사회사업이 또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1920년대부터라고 하지만 1920년대 후반 1929년 세계대공황을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30년대 40년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전문직 분화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직 분화기. 바로 이런 전문직 분화기에 등장하는 많은 이론 또는 학문적 갈등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론 기초나 실천 모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직 분화기에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갈등이 1950년대까지 사실은 좀 더 한다면 1957년 펄먼 여사에 의해서 양 이론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그래서 이 반목 진단주의 이론과 기능주의 이론의 갈등이 한참 심화되던 그런 때를 전문직 분화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분적 통합기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부분적이나마 통합기. 개별 사회사업이나 집단 사회사업이나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그 나름대로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면 통합의장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존재할 각각의 영역마다 전통적이라는 말을 붙이든 말든 각각의 영역마다 존재할 가치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자체로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굳이 나누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는 움직임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통합기라고 하고 부분이란 말을 써도 통합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통합기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 그냥 1960년대라고 쓰겠습니다. 1960년대 1950년대 60년대는 이렇게 부분적이나마 통합해야 된다. 기존의 전문화라는 이름으로 파편화된 서비스로서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클라이언트를 개인으로 하든 집단으로 하든 지역사회로 하든지 간에 어느 누구를 클라이언트로 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원리나 방법 등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걸 찾아보자. 라는 움직임이 50년대, 60년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해서 이 시기를 부분적 통합기라고 합니다. 따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70년대에는 다원화기. 그래서 1970년대 이후라고 이렇게 물론 이 역사의 흐름이나 사상의 흐름을 칼로 두부 잘르듯이 뚝뚝 잘라갈 수 없겠지만은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부분 통합기를 넘어서 다양화기 또는 확장기 그걸 합쳐서 다양화기, 확장기, 다양화, 확장기를 그냥 합쳐서 다원화기라고 이렇게 저는 그 노트 정리를 다원화기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을 약간 표현을 다른 것은 같이 접목을 시키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간 운동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은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일어난 자선조직협회 운동과 그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시대에 박애사업, 상호부조, 자조 등 민간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민간 부분의 실천 개입은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시대부터 이미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선조직협회이고 인보간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박애사업은 계급 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운동의 의미를 갖는다. 박애사업은 수직적 재분배의 의미를 갖는 것을 박애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상부상조는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돕는 활동으로 이것은 수평적 재분배의 의미를 갖는 것은 상부상조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조 또는 절약이라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이런 운동도 19세기에는 이렇게 보편화되었다. 또 19세기 후반 우리는 구체적인 운동으로서는 자선조직협회나 인보간 운동만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9세기 후반의 빅토리아 시대에는 민간 부분의 실천 영역의 개입이 대단히 활성화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세기 후반에는 산업혁명 이후의 여파가 풍요라는 단어로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풍요를 넘어서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정도로 이렇게 삶의 질이 윤택해지거든요.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로서 박애운동이, 수평적 재분배로서 상호부조가, 그리고 스스로 문제에 대한 스스로 접근은 자조력, 근검절약의 문제로 이렇게 활성화됐던 때가 19세기 후반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간 운동을 들어볼 수 있다. 자, 여기는 여기 자선조직협회 나와 있죠. 자선조직협회에서 이 자선 1869년. 인보간 운동은 1884년에 똑같이 런던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런던에서. 그래서 먼저 우리는 자선조직협회에 대해서 특징을 정리했죠. 아주 잘 나오는 문제지요. 자선조직협회, 인보간 운동은 무조건 이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개별적으로 자선조직협회가 나오던 인보간 운동이 나오던 자선조직협회나 인보간 운동은 모두 자선조직협회나 인보간 운동은 모두가 무조건 특혜 A급이고 어떤 문제 한 문제가 나와도 양자의 비교 문제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간 운동에 대해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간 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선조직협회는 뒤에 나중에 정책론이나 또 지역사회 복지론이나 에서도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도 똑같은 문장으로 계속 써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말은 가르치는 사람처럼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뭐 문장만 보면 아! 라고 소리가 나와서 탁탁탁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을 할 겁니다. 자선조직협회는 이는 상류층의 자선활동
정당화 일환으로 일어난 운동이 또는 만들어진 모임이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어요.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져 있던 또는 이루어지고 있던 자선활동에 대한 조직화, 체계화, 과학화 또는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렇게 쓰겠습니다. 상류층, 말하자면 자본가들의 산업혁명 이후에 꽃피는 유럽의 그 전성기에 그야말로 자본가들이나 사업가들이 자기들의 번 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시키되 사회 환원을 보다 의미 있고 보다 체계적이고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자선활동에 상류층이 일하는 자선활동에 조직화,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진 조직화, 체계화, 과학화, 또 효율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 노력이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어요. 과학화라고 하는 것은 중구난방으로 무조건 배고파 그러면 빵이나 던져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맞아.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도와줄 만한 것을 도와줄 만큼 도와줬네. 우리가 과학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두고 어느 누가 듣고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갈 만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과학화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화 또는 일반성, 보편성, 객관성, 실현 가능성, 검증 가능성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세부 특징을 가진 것을 과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선활동을 맞이하면 상류층이 자기가 번 돈의 일부를 사회환원을 하더라도 그것을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느 누가 보고 들어도 납득이 가게끔 그리고 쓸데없는 재원의 낭비가 없게끔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어요. 자선조직협회는 누구나 빈민이라고 해서 누구나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자선조직협회는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자선을 이끌어갑니다. 빈민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고 신심도 돋았고 도덕적이고 이타적이고 이러면서도 자기 일이 안 풀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도와줘야지. 그런데 빌어먹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일할 생각은 없고 빌어먹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놈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놈들은 못 도와준다. 그런 놈들은 국가에서 알아서 폐기를 하든지 국가에서 알아라.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번 돈의 일부를 사유에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자들에게 의미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 도태되어야 마땅한 놈들을까지 빵을 먹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자선함으로써 공사 역할 분담에 기원을 이룬 것이 바로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어요. 이들은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자선을 하면서 개인적 빈곤관의 바탕을 두고 도덕적 가마를 통한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변화를 도모했어요. 말 참 부드럽지 않습니까? 도덕적 가마를 통한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변화를 도모했다. 사실은 굉장히 싸나운 말이에요. 사회 진화론의 바탕을 둔 사회 통제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려면 너는 죽는다. 좀 싸납게 너는 도태된다. 라는 것을 아주 부드럽게 도덕적.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 경제가 막 싹 트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는 네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볼 적에는 뭔가 너에게 부족하거나 뭔가 네가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너는 알지? 이렇게 설명하는 사회진화론의 바탕을 둔 소위 사회통제적 측면의 실천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들의 활동은, 이 사전조직협회의 활동은 비도덕적 클라이언트를 개인적 빈곤관, 활동을 7번으로 적을까요? 이들은 비도덕적 클라이언트를 제거함으로써 3번과 5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클라이언트를 제거함으로써 자선 중복을 방지하고 그리고 재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바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던, 바로 여기 효율화를 도모한 거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활동을 해나가면 옛날처럼 중구난방으로 배고파 그러면 빵이나 던져주는 자선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 방문원에 개별 방문조사, 조사를 무조건 돕지를 않아요. 우회 방문원, 중류층 부인들로 주로 구성된 우회 방문원들이 어떤 도움이 있다면 직접 개별 방문조사를 통해서 적격 여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 실태 생계비를 조사를 하고 무엇이 언제 얼만큼 필요한지를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우회 방문원의 개별 방문조사라는 점에서 우리는 개별 사회사업을, 말하자면 이 자선조직협회를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라고 하고, 사회사업의 전문화 또는 현대화를 가져봤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이들은 활동을 할 적에 무조건 배고프다고 해서 실태조사하고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 전제 조건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신청을 해라. 협회 등록을 강조합니다. 협회 등록.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청의 개념이 있죠. 사전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다. 협회 등록과 그리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중구난방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서비스를 조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바로 이걸 점에서 우리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주면서 사회사업의 전문화를 이뤘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어요. 자, 다른 것은 다 특징으로 다 출제가 됩니다. 특징으로. 지면상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만 결국에 우리는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 실천으로 본다면 자선조직협회 1869년 런던에서 시작된 자선조직협회는 오늘날 사회사업이나 사회복지 실천으로 본다면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자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에서 쓸 말이 참 많겠지만 교재를 볼까요? 거기 보면 18세기 영국에서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발생한 도시 빈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자선단체가 등장하였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자선활동은 이들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중복된 구제의 제공이나 필요 대상자, 중복된 구제의 제공, 또 반대편에서는 필요한 사람의 소외, 이런 등의 다양한 문제도 야기시켰다. 여기엔 그래놓고 자선조직협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밑에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인보관 운동은 자, 우리가 인보관 운동을 가지고 적기에는 좀 반성을 했으면 인보관 운동 같이 따라 인보관 운동.
인보관 운동은 중류층입니다. 중류층. 자선조교표는 상류층인데 인보관 운동은 중류층 지식인들의 참여운동이었어요. 참여운동. 중류층 지식인들의 참여운동을 말합니다. 똑같이 런던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들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같이 들어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찾아내고 그리고 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개선, 개량, 개혁까지도 이끌어가자는 것이 바로 인보관 운동이었어요.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보관 운동, 사회적 빈곤관에 입각해서 국가 개입에 의한 가난한 것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짓거나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냐. 국가사회의 제도, 정책의 미비로 인해서 이런 것 아니냐. 국가사회가 성장 거점주의 개발 방식으로 어느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소유되어서 이렇게 낙후된 것 아니냐. 그것을 어찌 우리 책임이라고 하느냐. 사회적 빈곤관에 입각해서 국가 개입에 의한 사회개혁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 개입에 의한 사회개혁을 이끌어가면서 이들은 입법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보관 운동은 자선조직협회처럼 클라이언트 개개인을 대상으로 도덕적 감화를 통한 변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역주민 전체 대상에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주민 전체 대상의 의식개혁을 도모를 합니다.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식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이나 집단활동을 중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통 사마를 강조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 같이 들어가 살면서 레지던스 같이 들어가 살면서 무슨 문제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지 그 문제를 같이 찾아내고 리서치, 조사가 되겠죠. 여기는 사회조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역량 강화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개량까지 이끌어가는 개혁. 이것을 3대 구성요소라고 해서 3R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보관 운동에서 강조하는 것 보면은 이들은 당연히 집단 활동을 강조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다. 또 그러면 오늘날 지역사회복지관의 기원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보관 운동이 되겠어요. 인보관 운동은 사회적 빈곤관에 입각한 그리고 이 지식인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바로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필요한 것을 그 자리에서 찾아내서 그 자리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데 초점. 필요한 것을 바로 그 어려운 지역은 나중에란 단어가 필요 즉응이 필요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로 설명드리는 것이 인보관 운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인보관 운동, 지역사회를 실제로 조사하여 그 지구에 대한 생활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조력해주고자 추진한 사회개혁운동이다. 인도주의, 박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중류층 지식인들이 지구에 이주하여 같이 레지던스하면서 자선활동을 전개했다. 좀 더 자세한 특징을 말한다면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판서에, 노트에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사회복지 실질의 첫 번째 단계, 태동기의 대표적인 출제 범위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1900년부터가 아니라 1900년대부터 1920년대를 일반적으로 전문직 확립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전문직 확립기로 들어오게 되는 배경은 전문직 확립기로 진입하게 된 배경은 1915년에 있었던 프렉스너의 비판, 신화가 되겠어요. 프렉스너의 프렉스너는 1915년에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하는 화두를 끄집어내고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5개의 근거를 통해서 제시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예상 문제로 해보는 것이 프렉스너의 신화 1915년.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가 전문직이 아니다는 근거로 제시한 5가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를 지금 겨냥해 보고 있는 거거든요. 프렉스너는 왜 사회복지를 전문직이 아니라고 했는가? 첫 번째, 사회과학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첫 번째, 사회과학적 지식, 또 사회과학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 지식보다는 사회과학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 과학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독자적인 지식 기술 체계가 사회복지만의 독자적인 지식 기술 체계가 미흡하다. 결여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또 적어도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전문직으로서 교육제도도 자격제도도 있어야 하는데 전문직 교육 및 자격제도가 결여되어 있다. 미흡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때문에 아직은 전문직이라고 그럴 만큼 교육 시스템도 완비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전문직 자격제도도 없지 않냐. 그리고 네 번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적어도 전문직이라면 전국 단위의 전문직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직 조직이 없지 않냐. 전문직 조직의 부재. 전문직 조직이 없지 않냐. 그리고 사회복지는 전문직이라면 전문직으로서 실천에 대한 윤리강령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윤리강령이 없지 않냐. 윤리강령, 전문직 강령, 전문직 강령이야. 전문직으로서 적어도 어느 전문직이나 있는 전문직 강령이 없지 않냐. 중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만 가지고도 사회복지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던 것이 프렉스너였어요. 바로 이런 프렉스너의 비판에 대해서 미국 사회복지가 발칵 뒤집으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 프렉스너의 비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도 이 비판에 겸허히 받아들여서 전문직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오는 것이 1900년대부터 1920년대, 실질적으로는 1915년 프렉스너의 비판 이후에 1915년부터 1925년 그 약 10년 정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노력의 시기를 전문직 확립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직 확립기에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소위 지식과 기술의 정교화. 자,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거기에 프렉스너 비판 이후의 변화를 보시면 전문직 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면 사회복지만의 독자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정교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문직 교육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소위 사회복지 교육의 강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석사과정까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가의 자격제도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 자격 조건을 엄격히 하고, 그리고 전국 단위의 전문직 조직도 만들고, 전국 대회도 열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임금체계,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임금체계도 정립하고, 또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화도 이끌어가고 하는 노력들이 바로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 바로 전문직 확립을 위한 노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전국 조직도 설립하고, 또 그러면 교육 제도도 정비하고, 자격 제도의 엄격화도 이끌어가고, 또 그러면 전국 대회도 열면서 동시에 지식과 기술의 정교화도 이끌어갑니다. 어떤 전문직으로 자리 잡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1915년 이후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전문가 협회도, 또 그럼 지식과 기술을 통한 교육제도도 정비되면서 임금체계도 정립이 됩니다. 자, 이런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력이. 바로 이러한 바탕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 이러한 것을 바탕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리치몬드 여사의 1917년 개념 정립. 앞에 적었죠? 개념 정립과 리치몬드 여사의 1917년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통한 개념 정립과, 그리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도입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결정적 밑바탕의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있었던 이런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자리 잡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플렉스너 비판 이후의 변화를 보시면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의 정교화, 복지 교육의 강화, 석사과정까지 등장을 합니다. 또 사업가 자격 조건의 엄격화, 전문직 조직의 설립, 전문직 조직으로서 전국 협회가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적어놓을 것이 전국 대회도 개최가 됩니다. 이거 적었나요? 전국 대회도 개최가 되고. 바로 이런 것처럼 정신없이 전문직으로 자리에 귀한 노력이 경주되는 과정에 밑바탕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리치몬드의 개념 정립으로서 1917년 사회진단이란 책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론 정립에 힘을 싣고 탄탄한 바탕을 만들어준 것이 1920년을 전후해서 사회복지 실천에 도입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1900년대부터 1920년대에 있었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세 번째, 여기 단계를 그냥 놔둔 다음 시간에 전문직 분화기부터 통합기, 그리고 다양화기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